이 시청자분이 가장 관심 있는 주식, 금 이런 재테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식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왜 주식이 좋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작년에 코로나 사태에 한국의 주가가 1450주까지 떨어졌습니다. 종전의 관념에 젖은 사람은 자, 코로나 사태에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떨어진다. 그리고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진다. 이걸 따진다면 주가는 일부 학자들 얘기한 것과 전문가들 얘기사일 것처럼 1000m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주가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그렇게 회복되지도 못한다. 여전히 경기가 불안하다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 1457에서 지금 2배가 코스피에서 2배가 넘습니다. 3000을 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까 하는 측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경기 주가 떨어집니다. 그걸 생각하면 주가는 더 떨어져 있죠. 근데 자, 정책 파퓰리스트는 경기를 살려야지 본인의 정권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풀겠습니까? 안 풀어지겠습니까? 더 많이 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사일에 미국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포기했다 할 정도로 돈을 왕창 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개인의 재테크에서 명확한 차이가 났던 시점이 지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사실 올해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돈을 이렇게 주식을 못 버는 상태에서 남의 뒤떨어지지 않는다. 소위 포멀 심리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장밋빛에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그렇습니다.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위험자산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작년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가 위험이 큰 겁니다. 그걸 감수해야 주식에 돈 버는 겁니다. 지금 주식은 위험이 이렇게 높진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보면 오히려 더 신중하게 돼야 그렇습니다. 올해는 작년만큼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는다. 종목별로 보면 작년에 대표 업종 중심으로 간다면 소위 업종, 소위 미국에서 보면은 사실 그 미국에서는 대표 지수가 나스닥과 다우와 S&P 지수가 있습니다는 그 밑에는 러셀 지수 같은 중소형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그동안 소외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런 쪽도 한번 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재테크에서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집값도 오르고 했습니다는 이렇게 그 가장 안전하다는 달러가 작년에 13% 가서 재테크에서 가장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방역에 실패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지 않습니까? 경제 피해가 가장 심하지 않습니까? 경제 피해가 가장 심하니까 달러를 가장 많이 풀었죠. 상대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방역 선진국이다 하니까 상대적으로 경제 피해가 적었습니다. 돈 적게 풀었죠. 근데 많이 푼 지역에서 적게 푼 지역으로 돈의 이듬이 차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많이 푼 지역의 미국의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덜 푼 한국과 중국의 위안화든가 원화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게 아니라 원달러이 깎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작년에 원달러 환율이 코로나 직후에 1285원에서 사실 1100원이 무너져서 1달러당 180원, 190원 떨어진 것도 바로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예기치 못하게 달러 떨어져서 올해는 뭐냐? 환율의 하락 속도가 더 떨어져. 항상 관념상 보면 올해 원달러이 더 떨어지겠지. 그래서 일부 사람은 두 자릿대, 1달러에 세 자릿대, 1달러 두 자릿대, 900원대 이렇게 환율을 예측하는 지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가는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백신에 의해서 접종이 됩니다. 이제는 상품의 이동도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자본의 이동도 자유로워집니다. 작년과 또 다른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하락된다 하더라도 하락 속도가 굉장히 둔화될 겁니다. 내년에 비해서 하락 속도는 많이 둔화된다. 원화절상 추세는 많이 둔화된다. 거꾸로 올해 같은 경우는 환율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변동이 심한 상태에서 자, 기업은 또 재테크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했던 서학기업이라든가 입장에서는 환율 변동 확대에 따른 환위험 관리가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때다. 환율이 하락되는 것보다는 변동이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재테크하는 관점에서 금 투자 많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 문제를 이렇게 보면 작년 8월 달에도 금이 온스당 $2,000 넘었습니다. 많은 여러분의 PB들, 은행 PB들이
금의 소위 슈퍼 사이클 국면이 된다. 월상 3,000달러, 4,000달러, 5,000달러가 된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시각들을 갔습니까? 금값이 2,00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물 투자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이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사실 비트코인이 요새 많이 이렇게 가장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3차 반감기에서 되다 보니까 1차 반감기에 비트코인이 1000% 10배 뛰었습니다. 2차 반감기가 20배 뛰었습니다. 이게 2017년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5월서부터는 3차 반감기가 되면서 비트코인 1코인이 4,600달러에서 지금은 36,000달러, 4만 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전망 보면 이것이 제 기억으로는 31만 달러, 그것도 시티뱅크에서 1코인당 3억 원이 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되면서 최근에 주택시장에, 주식시장에 어떤 위험자산 선호하는 측면에서 극도로 높은 상태에서 비트코인까지 뛰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의 모습입니다. 2017년에 한국의 세계 비트코인에 대해서 21% 거래하면서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청청한 젊은 사람들이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비트코인 이렇게 투자하려고 밤을 새서 좀비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이걸 놔둬야 됩니까? 안 놔두게 되는 거죠. 그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되면서 아시겠습니다는 비트코인이 잡히고 가격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 환경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비트코인 같은 투기성이 강한 재테크에 맡기는 것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자제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시장과 한국 시장을 좀 달리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은 국민 전체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에 관련되어 있는 국민 모두가 관심사라면 부동산 대책은 쉽게 정책을 변경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신뢰가 받으려면 1년에 2번 정도 하는 게 사실상 맞는 문제입니다. 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대책은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고 부동산 대책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4년 정도 또 제한됐습니다. 현재 현금가. 그러면 24번째, 그리고 지금 25번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24번째 발표했다면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6번 부동산 대책을 변경한 겁니다. 국민들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2개월 만에 바뀐다 하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대책의 새로운 그렇게 장관님 오셨습니다는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새롭게 강구할 때는 지난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셔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런 대책이 좀 나오기를 꼭 좀 국민 한 사람도 권고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의 가격이 안정되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 정부 와서 가장 표적으로 두고 있는 강남 부동산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항상 가격이 안정됐다고 할 때 꼭 가격이 떨어져야 안정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경제 규모가 커졌지 않습니까? 불과 2년 전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커졌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가격 안정의 평가 잣대에서는 단순히 절대 가격이 안정이다. 이게 안정이 되는 게 아니고 한국의 집값이 올라더라도 우리와 처지와 비슷한 국가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덜 올랐다면 그건 부동산 가격이 정상적 상태지 이례적 비정상 상태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기의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 이런 것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격이 하락이 돼야 사실 정책 단계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됐다. 이 평가 잣대가 잘못되어 있으면 사실은 계속해서 규제만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부동산 전문가들도 수급사항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강남 지역에 부동산을 규제하는 것은 과거의 정책에서 그것이 세제 강화든 뭐든 수요 억제책이 일반되어 있다. 공급 확대에 따라. 근데 공급 지금 확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잡힐까? 그 가격을 만드는 요소는 수급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돈의 향방도 중요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집값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집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코로나 직후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통적 관점에서 부동산의 수급 얘기만 좀 아쉽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흐름을 좀 간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관점에서 임금 통계학적 관점에서 어쩌고 자산 계층이 높아질수록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대해 오고 이렇게 돼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측면의 수급적인 분석은 헤아리단트의 머블론의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2019년 대비해서 사실상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출생률이 낮아지고 고령화 되는 사회에서 자산계층인 핵심 자산계층인 46세와 49세가 줄어드니까 강남 지역은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쪽에 예측했습니다. 폭락했습니까? 거꾸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자라든가 재테크하는 사람도 지금의 부동산이든가 이런 걸 볼 때에는 돈의 흐름 향방을 염두에 두십사. 돈의 흐름을 이어가시려면 종합적인 경제 식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현대건설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현대건설에는 부동산 문제만 다루지 않을 겁니다. 경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지식을 높이고 이걸 통해서 현대건설의 유튜버 시청자분도 종합적인 경제 사고를 갖고 있어야 건설 시장도 제대로 볼 수 있고 건설 시장 제대로 보면 주택시장과 관련된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모처럼 현대건설의 유튜브 방송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이런 사고를 갖고 이렇게 지향하는 현대건설 유튜브의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방식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